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꼰대 김강주입니다. 네,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또 우리가 늘 걱정했던 일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쏟아져 나오죠. 빚 갚아라. 빚 갚아라. 뭐 얼마 전까지도 빚 내라. 빚 내라. 지금은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이런 게 어디서? 그래. 줬으면 좀 오래 진득하게 주지. 그래. 주자마자 도리 갚아라. 이거는 애들 하는 건데 그런 우리 우려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했는데 그것이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또 현실화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또 그러니까 우리까지 뭐 다 알지만 저리로서 그 싼 이자로 이자 낮출 줄 테니까 이제 전월세 힘들어하지 말고 아예 네가 집 사라. 이자 싸게 줄게. 그리고 이 이자도 오랫동안 천천히 갚아라. 목돈 원금 바로 안 갚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불과 얼마 전에 이런 정부 금융권의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것이 지금 샥 박혔죠. 샥 박혀가지고. 샥 박혔죠. 박혀서 명분은 뭡니까? 어떤 그 부채로 인한 부실을 막겠다. 오히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엊그제까지 빚내서 원금 걱정하지 말고 싼 이자를 내어가면서 집부터 사라. 이랬던 데서 아니야 이제는 원금도 같이 갚아야 돼. 그렇지. 그죠? 그리고 신용을 철저히 볼 거야. 그렇지. 잘 따져가면서 볼 거야. 옛날에는 속된 말로 네가 집 얼마짜리 사는데 네 얼마 소득인데 이런 정도만 가지고 따졌는데 지금은 얼마짜리 살 건데는 기본이고 그 소득이 그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증명해봐. 정확하게.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대로 그렇지.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그 자영업자의 소득이라는 것이 세무서 가서 떼면 그렇지. 소득 금액 증명을 떼면 엄청 그게 작게 나오지. 엄청 다르거든. 내가 실제로 1억 벌어도 물론 이제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영향도 있지만 그렇지. 자영업자들이 이런저런 비용을 떼면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 그렇지.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예,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상당히 또 당장에 이제 이자만 그동안에 갚는 정책에서 네. 원금하고 같이 원금 이자 분할 상환 정책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렇지. 이제 아파트 계약했다가 청약했다가 보통 이제 네. 중도금은 건설회사 주잖아요. 그렇죠. 중도금은 내가 대출 받은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받은 건설회사에서 입주자들 위해서 받은 집단 대출은 내하고 상관없는데 또 나중에 입주하고 잔금은 내 개인 대출로 전환돼 버리면 그때 이제 은행에 갔더니 원금하고 같이 갚아라. 시작되지 이래 이제. 시작되지 진짜. 어떻게 갚아? 그렇지. 못 갚거든. 그럼 당장 내 아파트 이런 집들이 이제 많아지겠고 물론 이제 정책 당국에서도 뭐 한 1년 정도 유예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한다 얘기 나왔잖아요. 내년부터. 근데 이제 이런 아까 그런 이런저런 실제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니까 그렇죠. 당연히 개인들이 이런 것들은 아마 정책적으로 조금 또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면은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전환이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담보대출에 대해서 그렇지. 어떻게 하면 이제 담보대출 좀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최근에도 몇 분 그 고객분들이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문의가 와서 대출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냥 자 힘들어서 대출 받아 집을 사야 되겠다. 근데 금리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기간은 상환 기간이라는 거치 기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우리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 반대로 하면 돼 그러면 맞죠? 정부에서 뭘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된다는 소리거든. 예, 일단은 그런 정부 입장이고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참, 많은 분들은 정부 취지가 뭐냐면은 나눠서 갚아라는 거죠. 나눠서 갚아라. 이자만 갚는 거치 기간을 길게 주고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서 갚으라는 거죠. 바로 나눠서 갚으라 그렇지. 원금이자. 근데 왜 그 원금 이자를 이제 바로 나눠서 갚으면 물론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월급이 많거나 소득이 그렇지. 많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뭐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이 계획하고 실제의 차이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나는데 계획은 내가 원금하고 같이 상환할 수 있는 행편이 아니어서 이자만 당분간 몇 년 동안 한 3년 정도 내다가 나중에 그때 같이 또 좀 이렇게 보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당장에 이제 원금하고 같이 갚아라 이러면 이거 못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의 기본적인 지지는 뭐냐면 이게 숨어 있는 거죠. 집값이 하락을 하면 소득이 없는 그리고 중에 못 버티신 분들은 날아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거죠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대출을 이걸 정부 지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되도록이면 원금을 빨리 상환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출을 받지 말자 이제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맞을까요 이게? 그럼 맞을까? 대출 빨리 갚으면 이게 좋을까? 대출 빨리 갚으면 안 좋나? 빚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은 금리가 낮다라는 거죠. 일단은 금리가 워낙 저금리인데 지금 금리 하락이 이제 정점이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싼 금리를 좀 더 유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는 저금리를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1억 대출 받았어. 이 1억에 대한 가치가 10년이 지난 뒤에 1억에 대한 가치와 같을까라는 거죠. 아닌 거죠. 매년 짜장면 가격이 오르듯이 매년 물가 상승률이 오는 거고 그만큼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즉 지금에 대한 1억은 내한테 부담이 되지만 10년 뒤 1억은 내한테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는 효과가 안 난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물론 대출에 대한 이자도 증대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 가치 하락분도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목돈이면 되도록이면 늦게 상환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근데 대출을 내가 빨리빨리 갚는다라는 거는 그런 화폐에 대한 가치 하락에 대한 효과를 포기한다는 의미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네. 한번 신뢰를 들어보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1억짜리, 1억 원짜리 집을 찼어. 샀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이 대출이고 5천만 원이 내 돈이야. 자, A라는 사람은 이 5천만 원 대출이고 5천만 원 내 돈 1억짜리 집을 산 다음에 빚은 없어야 돼. 그래서 나머지 5천 그 빚을 대출을 받은 5천을 갚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년 동안 10년 동안에 모든 어떤 비용을 공제한 월급에서 남는 돈을 이런 대출을 갚는데 다 써버렸어. 다 써버렸다고 쳐요. 그럼 10년 뒤 이 사람은 그 집은 이제 대출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1억짜리가 온전히 내 집에 돼. 그렇지. 그렇지만 반대로 이 사람한테 없는 거는 뭐죠? 다른 건 하나도 없어. 다른 건 하나도 없죠. 펀드도 없고 적금도 없고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 집이 갑자기 옛날 IMF 그런 등등 해가지고 하락해버렸다. 갑자기 뭐 폭락을 해서 갑자기 내가 목돈 쓸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집을 팔아서 뭔가를 좀 해야 될 형편인데 뭐 창업을 한다든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집이 똥값이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 다른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다른 수단이 없는 거예요. 자, 반대 B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대출이 있어. 있지만 갚지 않아. 갚지 않아. 이게 근데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갚지 않아. 대신에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고 있으면서 이자 내고 또 조금씩 갚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여윳돈의 상당 부분을 펀드라든지 적금이라든지 또 뭔가 다른 걸 해. 그렇지. 예, 다른 거에서 10년이 지났어. 지났어. 그죠? 10년이 지났으면 어떤 그때 조금 목돈이 필요하다 하면 설령 이 집값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펀드도 좀 자라 있고 적금도 좀 자라 있고 그죠? 그렇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들이 다양하게 돼 있고 또는 펀드 이런 것들은 당연히 10년 기간 동안 당연히 우리 경제는 추세적 상승을 하니까 뭐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고 또 이익이 붙어 있겠죠. 10년 그렇지. 투자해서 손해 봤던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적립식에서 네. 그것을 한 1, 2년 하다가 중간에 말고 중간에 넣고 이런 사람들이나 이야기지 10년 동안 어떤 적립식으로 뭔가를 꾸준히 했다는 사람 중에 손해봤다는 사람들 없죠. 나와봐. 없어. 네. 그러니까
훨씬 아까 A 같은 경우는 집만 빚 5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다 여윳돈을 넣었던 사람이고 했으면 B라는 사람은 또 이제 다른 그만큼의 돈을 다른데 같이 활용했던 사람이라면 A는 결국 집밖에 안 남고 위험이 훨씬 커진 거죠. 그렇죠. B는 훨씬 집 외에도 다른 자산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갖추어지면서 오히려 실질 어떤 수익률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죠. 세 번째 이유. 즉, 그, 다른 자산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림으로 해서 옵션이 다양해진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진다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고, 네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거기서 연관돼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만약에 집값이 하락했어. 그나마 꼰대 씨가 얘기한 것처럼 A의 경우는 자기가 빚을 자기가 책임을 다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중요한 B는 뭐냐면은, 은행하고 같이 책임진다라는 거지. 그 말이 뭐냐면, 책임 전가 효과도 있다라는 거지. 정부가 이거 안 하려고 지금 이 상을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맞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책임을 은행은 같이 가져가야 돼. 지가 하락에 대한 책임을.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효과. 예. 그런 행여라도 하락 시에 대한 책임 전가에 대한 문제도 뭐 정부 입장에서는 안 좋겠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빚도 부채도 자산이다 하는 말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지. 무조건 빚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빚이 너무 무리할 정도로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빚 갚기도 감당이 안 된다. 이것은 이제 문제가 큰 거지. 그러면 그렇지. 애초에 근본적인 청산해 줘야 되고 그렇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빚,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빚 정도 그러면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다른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이거 머리 맞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생기지네. 예, 이게 이자를 원금을 계속 상환하다 보면 다른 거에 대한 저축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통장 잔고가 항상 비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왠지 마음이 여유가 없어. 예, 여유가 없고 항상 쪼달리는 것 같고 항상 그래. 항상 팍팍해 삶이. 근데 이제 똑같은데 그 원금 상환을 안 하고 이자만 상환하면서 다른 거를 통해서 금자산 키워 나가면 통장에 잔고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야.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빚 갚는데 집 해가지고 빚 갚는데 뭐 어린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여행도 한 번 못 갈 수가 있어. 보통 보면 이제 1억 해서 야 이번에 요 빚 다 갚고 나면 빚 갚고 나면 여행 가자 이러거든. 그렇지. 하고 동의가 되지. 그래서 1억 해가지고 한 10년만큼에 다 갚았어. 갚았어. 이러면 그 있나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집을 다른 또 집을 사. 사지. 그렇지. 또 사가지고 또 이제 2억짜리 집을 사고 1억을 대출 받아 이제 1억은 내 돈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해. 아 이거 다 갚으면 가자. 그래도 또 가나 못 가. 못 가. 또 이번에는 4억짜리 집을 사. 이런 식이다. 실제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봐봐요. 그렇지. 왜냐하면 10년이 지나면 내 집은 헌집이고 새 집은 또 늘렸거든. 그렇지. 자꾸 이제 사람이 더 어떤 이렇게 기대 수준이 높아가거든. 그때 애들도 크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이유. 적절하게 조금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 적절하게 그렇지. 조금 갚아 나가는 것도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무턱도 난 빚이 싫어 원금 다 상할래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그 시간에 대한 장점을 누리면서 장기적으로 갚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내가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마다 좀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꺼번에 단을 다 갚는 게 아니라 한 3년 주기로 예를 들면 왜 3년 주기라는 건 뭐냐면 3년 뒤에 이제 조금씩 돈을 갚자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대출 받을 때는 그 중도 상환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는 뭐 대략적으로 한 1.5% 전후에 대한 중도 상환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데 3년마다 그런 부분들이 삭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좀 원금 상환하는 게 또 이런 걸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갚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지만 매년 원금의 10% 또는 20%에 대해서 중도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가 없어요. 1,000만 원을 빌렸는데 1,000만 원 한꺼번에 갚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매년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정도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1년 단위로 뭐 저축이라든지 펀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트랙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야지만 상대적으로 옵션에 대한 다양성 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지는 거, 그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그렇죠. 자, 효과라는 그래서 우리가 거. 이제 이렇게 상황 계획을 좀 세워 나갈 때, 그렇지.
상한 계획을 이제 중도 이런 그 수수료를 피해가면서 세워낼 때 뭐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마다 내가 어느 정도씩 갚아 나가야겠다 이런 걸 하면 그 갚아 나가는 또 어떤 또 저축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적금에만 넣어 놓으면 되나? 적금에는 넣어놓으면 차라리 진짜 갚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차피 왜냐면 뭐 대출금리 자체가 예적금리보다 1%는 높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좀 펀드 투자라는 걸 좀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러면은 또 뭐 나는 주식이 싫어, 뭐 그냥 갚을래.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런 분들 시간 지나면 50세 때 집 하나 남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여유가 없어. 또 그때 되면. 그래서 좀 길게 보면서 크게 생각하는 습관들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간혹 이야기했지만 지금 또 생각나서 이야기하지만 주식하고 펀드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예, 펀드는 주식이 아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박은 수박씨가 아니다. 그렇지. 수박씨가 아니다. 수박씨는 먹을 거, 수박씨를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그 수박씨를 한 100개 사가지고 밭에 뿌려서 키워서, 그죠? 키워서 수박이 생겨야 내가 칼질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게 주식이고, 이 펀드는 바로 그냥 수박이에요, 수박 안에 수박씨가 있는 거지.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막 먹을 수 있는 그만큼 쉽다라는 거죠. 주식에 비해서. 그래서 펀드를 주식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별로 반응이 없네. 아니, 우리가 이게 좀 생방송이라면 실시간 반응을 좀 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쉽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앞두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위기 감지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처, 그리고 여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완점을 찾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금 변화들이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한번 잘못된 선택이 이 향후 10년, 20년 동안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네.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큰 대출에 대해서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이제 유혹하는 쪽은 유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유혹을 하는 거고,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 있어야 되는. 냉정하게 그렇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잘못되는 건 정부 입장에, 정부가 그러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내 몫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얼마만큼 이게 내한테 부담스러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중심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기준 잡는데 도움을 주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